바쁘신데 우리 언론사 여러분, 이 누추한 우리 교회까지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기자회견 하면 프레스센터라든지 이렇게 격을 갖춰서 또 국회에 무슨 정론관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빌려주지도 않고, 또 저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탄압이 심한지,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려고 해도 전당대회를 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우리 교회, 여기는 돈도 안 내도 되니까 여기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의 중심은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목사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담는 그릇인 국가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약 한 2,350회 이상의 내가 포럼을 했고, 그것도 적은 포럼 빼고 아주 그냥 큰 집회만,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사진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17개 광역도시의 체육관급으로 그런 사진이 2,350개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그 외에도 또 강화문 운동, 한기총 대표회장, 제가 할 것은 다 해봤는데도 역부족이라서, 나라가 곧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처해 있어서 이게 백약이 무효구나 해서 결국은 정당으로 맞짱 뜰 수밖에 없어서 국민혁명당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정말 전문가요, 또 원로가 되시는 우리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 또 김경재 총재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건국 후 70년 동안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건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수포로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 저걸 반역자라고 불러야 될지,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완전히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4월 3일 날 이미 벌써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대한민국을 남로당의 나라라고 공식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여적죄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합작을 잘해서 모범이 되었다. 이제 다음은 한반도 순서다. 그 남북 좌우 합작을 이제 한반도에서 하겠다. 이걸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 앞으로 남은 자기의 대통령 임기 중에 해야 될 일
전체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다 종합하면 결국 이겁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나는 반드시 내 임기 전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갖다 바칠 것이다. 그 표현은 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든지 뭐 좌우 합작이 되든지 표현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실제 내용은 결국은 건국 후 70년 동안 추진했던 남로당의 세력들이 북한의 통전부와 함께 야합을 해서 이루었던 바로 대한민국 적화, 대한민국 해체, 그것을 자기 임기 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아직도 무슨 뭐 문재인이가 하는 그 주사파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아직도 줄줄 빨고 다니고 심지어 기독교의 목사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강화문 운동도 해봤고 제가 한기총 대표장도 해봤고 내 인생 전체를 나는 복음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1차 싸움에서 이겼던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에서 이승만이 이겼는데 이승만과 김일성의 싸움에서 이승만이 이겼는데 결국 70년 만에 다시 리턴 매치가 이루어져서 다시 이제 이승만과 다시 박헌영, 이승만과 김일성과의 2차전이 벌어졌는데 꼼짝없이 지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정치를 말하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 주의자들을 대표하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이 한국교회와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지켜나가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이들까지도 함몰이 되어서 정치쇼만 한다고 하는데 이미 벌써 그들도 주사파에게 먹힌 세력으로 다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혁명당을 선포를 했고 이제 우리가 12대 강령 12대 공약사항을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일단 우리는 만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가 만든 12대 공약사항을 언론사에서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집 두꺼운 거 있죠. 또 국민의힘 정책집 두꺼운 거 있죠. 두 권 가져와 보십시오. 그거 두 권 가져와서 해체하고 우리가 만든 12대 정책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대한민국 정신이고 그야말로 정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이라고 한 것은 두껍다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이것을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12대 정책을 120대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내일 모레 글피 목요일 날 역시 우리 장소를 안 빌려주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우리 국민혁명당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모든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수님들을 모시고 3대 기관이 연색회의를 이 자리에서 우리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20대 정책을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지금 아주 긴급한 사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내 대한민국만 망치는 게 아니라 세계 인류를 망치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정책이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입니다. 인류를 망쳤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 섬의 비극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날 이루어진 코로나와 사건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지금 인류가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폼페이 섬의 멸망과 오늘날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인들이 마지막 꼭 불벼락을 맞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멸망을 당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철저히 보안법을 지켜내고 차별금지법 철저히 우리는 지켜내고, 그리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어서 세계의 G2 국가로 자유통일을 이뤄내는 우리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세부사항은 우리 김경희 총재님 또 김학성 교수님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특검단, 전국 변호사단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불법, 거짓, 인권 탄압, 정치 방역,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코로나 방역을 악용한 악랄한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 전국 변호사단이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하나 파악되는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문재인 씨를 현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걸 이용해서 마구잡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전광훈 목사님을 상대로 사실상 형사 고소, 또 최근에 어떤 청년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마당에 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심각한 불법과 범죄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이 공동 진상조사단의 목적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지난 8.15 집회를 전후하여 문재인 씨를 정면으로 규탄하는 핵심 세력이었던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8.15 집회자들, 전국의 성도들, 이들만 집중적으로 코로나를 이유로 탄압했던, 그리고 온갖 거짓이 판쳤던 것에 대해 이미 확보된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문재인 씨 개인을 상대로 우리 국민도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 기자회견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재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학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김학성 박사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성 교수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건 작년 용어입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것은 평등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작년에 발의가 된 것이고 이번에 이제 평등법안인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가 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그거 아주 아름답죠. 우리 모든 인류의 꿈인 것입니다. 평등한 나라와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왜 여기에 반대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현행법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그 2조를 보면 20몇 가지 사유를 다 명시해 놓고 이런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현행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현재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20개 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남녀의 임금을 차별하지 마라. 그런 구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20여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은요, 차별을 막기 위해서 물샐 틈 없이 법 체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의 평등법은 핵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지 말라는 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차별한다거나 그를 예컨대 모욕을 준다거나 그건 옳지 않지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법의 핵심은 반대 자체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호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작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4개의 영역에 대해서만 차별을 하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발의된 평등법은요 일체의 영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한다. 이거 차별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대학이나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동성애 잘못됐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도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우리가 또 성당에서 신부들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대목은 동성애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첫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평등이란 이름으로 결국은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보면요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 사상이고 사회주의 사상이란 말이죠.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평등법 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넓게 보면 그 흐름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0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동성애자에 대해서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지금도 현행법으로 처벌됩니다.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이에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데 지금 이 평등법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 일단 동성애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학자들도 양심과 표현과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더 나가면요,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게 되면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 형태도 차별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족 형태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교회 교인의 입장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의 교수로서 헌법 교수로 있지만 성경을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 우파의 시민단체를 이끌어 오시는 김경재 총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모르고 목사님 기자회견한데서 그냥 배석하려고 왔는데 몇 마디 그냥 인상담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6.25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년 전에 6.25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국회에도 부의장이라는 불확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사로 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그쪽에 포섭된 것처럼 보이고 바로 직전에 휴일에 일요일에 거의 대다수의 사병들, 장병들을 휴가를 보냈고 의외로 그래서 뭔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사전에 음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의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6.25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6.25를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여러 오방 국가와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흘린 피로서 나라를 이만큼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상당히 편안하게 지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했지만 갑자기 요새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2의 6.25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공작하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만 해도 곳곳에 있어요.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나쁩니다. 말이 심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런 사람이 청와대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당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 정부가 자기들이 꾸미는 거대한 음모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간단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헌이니 무슨 연방제니 하는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 상황에서 진짜로 가능이나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과 아버지와 삼촌과 아저씨들이 지킨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당시요 6.25 직전에도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큰 소리를 쳤는지 아십니까? 북한 놈들 저 별거 아니다. 새벽에 공격하면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변에서 먹는다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가 저거 일패도지 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우리 국방부 장관 굉장히 용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위 능력 방어 심리를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하지 않고 지금 국가적 민족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제2의 6.25에 대한 방비도 하려니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재명이니 뭐 등등이니 전당대회 일자니 뭐 하고 있는 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거기는 분화가 될수록 우리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분화가 많이 될 겁니다. 이쪽에 소위 우파의 문제인데, 흔히 하는 말로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무슨 분열로 막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쭉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다 약점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약점을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단합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유남욱의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요새 제가 좀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지지하는 조건으로 제가 분명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약하게 저를 욕을 해서 아주 화딱지가 날 정도로, 이 늙은 영감탱이야, 네가 어떻게 유나무개를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너 쓸데없는 짓거리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제를 빼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열 공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목사님, 우리의 최고 지도자이신 목사님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사전에 조금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이 북한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사파들의 이 거대한 공세를 막기 위해서 전 국민적 전선을 만들고, 전 국민적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파의 대동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동단결을 저는 우파가 공동정부를 수립한다는 자세로, 우리 국민혁명당이 자리를 깔아놓으면 많은 사람들 다 여기 와서 진짜로 아주 자기 실력을 뽐내가지고 전부 경선해라. 경선해가지고 예를 들면 1등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나가고, 2등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구성된 행정부에서 국무총리하고, 이거 이제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합니다. 전부가 그 정부에 참여하는 그런 연합전선을 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건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금조금한 사건을 가지고는 따기 시작하면 저쪽에 분열 공작에 우리가 할 일 없이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목사님 실컷 말씀하시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저는 기독교 입국을 목사님에게 자꾸, 이거 목사님 미안합니다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바꿉시다. 그래야지 불교도 카톨릭도 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옳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지키고 전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개인적인 약간의 흠결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대동단결해서 나는 뭘 하면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토론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영일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된 당원이 50만은 넘죠. 저기 국민의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만, 200만 만들고 여기서 판을 붙이면 휩쓸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여러분의 뜻깊은 지원과 뜨거운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